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8일 오후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세계에서 가장 대응을 잘 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독일일까요? 사망률 0.2%로 가장 낮기는 한데 확진자가 9,367명입니다. 그러면 스위스일까요? 스위스는 사망률이 1%인데 그래도 2,742명의 확진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2% 사망률, 가장 낮은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그래도 1,470명의 확진자입니다. 근데 확진자는 한 사람도 없고 사망자가 더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도 아닌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요사이 농담 삼아 요런 우스개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 10, 10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북한에서 확진자가 한 명 나왔다. 그 다음 날은 제로가 됐다. 그 다음 날 또 한 명이 나왔다. 그 다음 날 또 제로가 됐다. 그래서 10, 10 확진자가 한 명 나올 때마다 쏴 죽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무지막지한 정권이지만은 어쨌든 북한은 지금 통계상으로는 최고의 청정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아니다. 틀림없이 북한 군대 안에 전염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훈련을 중단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평양을 피해가지고 다른 데 지금 가 있다. 이런 걸로 봐서 틀림없이 확진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발표를 안 할 뿐이고 확진자인 것 같은 뉘앙스의 보도가 몇 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천 명의 무슨 감염자를 심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코로나 사태에 가장 취약한 김정은 정권이 이 코로나로 무너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 확산이 되어서 군인들이 죽어나갈 때 가만히 있겠느냐. 또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여기에 생필품이 부족하고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답니다. 특히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던 기름값이 한 최근에 20% 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필품이 오르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유엔 제재, 주로 수출을 금지시키는 유엔 제재를 겪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중국과의 접경지대를 스스로 봉쇄를 해 놓으니까 수입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게 많죠. 그런데 수입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 제재, 수출 제재가 동시에 왔다는 겁니다. 현금 면에서 가장 큰 타격은 중국의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작년에 약 20만 명이 와서 한 몇 억 달러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끊겼습니다. 20도. 그 다음에 가공 무역을 못하게 된 거죠. 북한에서 중국의 미완성 상품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다시 중국으로 파는 이것도 지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관광 지구를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또 중국도 시진핑도 북한을 합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보니까 관광객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에 물꼬를 틀려고 하던 찰나에 이렇게 돼버렸다. 자, 문제는 물가입니다. 물가. 공산국가, 동구 공산국가에서
1950년대에 폴란드라든지 저 동도, 그 다음에 1980년에 이 폴란드에서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이유가 물가 상승 그리고 임금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자, 물가 상승이 북한이 시장 경제입니다. 사실은 시장 경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배급 경제라기보다는. 그럼 물가가 중요하죠. 물가 폭동은 민심을 흉흉하게 합니다. 이 물가 폭동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으로부터의 물건이, 상품이 들어오지 않게 돼 있는데, 문제는 북한의 제조업이 아주 취약해가지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이른바 경공업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공산국가의 딜레마가 이겁니다. 뭐 핵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쏘고 하는데 경공업이 발달하지 않아요. 중공업은 발달하는데, 이게 동구 공산권 소련을 무너뜨린 그 공업 구조의 취약성인데, 이게 딱 그대로 북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1990년대 말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 때의 그 고통에 비견됩니다. 벌써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다. 또 이동을 중지시켰다. 이동. 안 그래도 지금 여행증 가지고 옮겨갈 수 있는데 그걸 더 통제를 해버리니까 식량이 여기저기 유통되지 않으니까 국제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90년대 후반에 제6군단이 반란을 꾀했다가 진압된 적이 있었습니다. 1997년 무렵에 체코 프라하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브라질 가짜 여권을 써가지고 김정일이, 그때는 아기인 김정은이, 그리고 고용희, 그리고 박영무라는 그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이 네 사람이 미국 입국 비자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밝혀졌는데 비자가 일단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97년 무렵에 되면은 김정일이도 도망갈 어떤 출구를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물론 미국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비자도 받아 놓았다는 겁니다. 가짜 여권입니다. 가짜 여권으로. 이제 북한은 이 어떻게 보면 진실의 순간을 맞았어요. 전혀 얘기치 못한 겁니다. 북한의 의료 체제는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수돗물이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대야에 물을 담아 놓고 쓴다는 겁니다. 그럼 마취제도 없어가지고 수술을 한다. 마취제 없이 수술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취제 없이. 링겔병이 없어가지고 무슨 소주병 같은 걸 링겔병으로 대신 쓴다든지, 오히려 그런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다가는 딱 죽어나가기 십상이죠. 여기에 지금 북한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는 확실한 확정이 없지만은 지금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행태에서 이상한 점을 보면 압니다. 이상한 점. 가장 이상한 점은 이런 가운데서도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실험 하지 않았으면 그거 가지고 마스크를 아마 몇십만 장 살 수 있는 돈을 미사일 실험으로 탕진하고 있다. 그것은 군부의 동요를 외부의 긴장으로 메우려는 아주 고전적인 독재자들의 수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도 그렇지만은 이 좌익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법률가죠. 그리고 언론인이죠. 진실이 전파되는 걸 싫어하고, 법으로 따지는 사람 싫어하고, 과학적으로 들이대는 사람 싫어하죠.
그러니까 문명 파괴 세력이 되는데 이제 전염병이 확산되니까 과학의 힘이 아니면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학을 싫어하는 김정은으로서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데가 없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여정이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 다음 날 김정은이가 친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이 북한의 의료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정부도 만약 그런 걸 받았더라도 당시에 마스크가 국내에서도 모자랐으니까 북한이 준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일본 신문의 보도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뗐는데 글쎄요. 왜 그때 친서를 보냈느냐. 욕한 다음에 친서를 보냈다? 그것도 김정은이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이상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세에도 보면은 패스트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정권이 무너지는 데가 많았습니다.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김정은이가 외부 도발을 통해서 국내의 이 불만을 잠재우려고 할 때 만만한 게 한국이니까 저 서해상에서 뭘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태에 대한 대비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김정은의 앞날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하는 짓을 보면은 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존재 자체가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돌발 사태로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전염병에 의한 북한 정권의 붕괴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